정말 처참하게 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간장이 요만큼 있는 거, 그게 눈에 보이는 거. 난 딱 그 현장을 보는 순간에 엄마가 먼저 죽었구나. 나비로 치게도 내가 굶으면서 새끼를, 내가 먹으면서 새끼를 굶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옥이가 아마 먼저 죽었을 거다. 그게 마음 아픈 거죠. 자유롭고 잘 사는 동포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안고 목숨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 그러나 40대 탈북민 엄마와 그녀의 6살 난 아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언론들은 한씨 모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사, 즉 굶어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했고 그 후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 한씨 모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들. 한 씨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걸까? 괜찮았어요. 나중에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네, 깜짝이야. 한 씨는 과연 통장에 남아있던 돈 3,858원을 마지막으로 인출한 뒤 굶어서 숨진 걸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우리 한성욱 씨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요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한성욱 씨가 탈북한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의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도로. 바로 옆은 낭떠러지입니다. 차량 불빛마저 없다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길. 10년 전 고 한성옥 씨가 지났던 길입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동북쪽으로 530km 밤길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라오스 북부의 마을 무앙싱. 취재진은 이곳으로부터 한성옥 씨가 지나간 경로를 추적해봤습니다. (2009년) 한성옥 씨의 한국 탈출을 도왔던 김용화 씨가 취재진과 함께했습니다. 김 씨 역시 탈북민으로 지난 2003년부터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도왔습니다. 무앙싱은 라오스인, 중국인, 그리고 고산지대 부족들이 어울려 사는 곳입니다. 중국 남서부 쿤밍 지역과 국경을 마주한 데다 산세가 험해 탈북민들의 탈출 경로 중 한 곳입니다.
라오스 국경 넘는 데가 있습니다. 군민인가 그거 넘어가는 그 길이 이제 얼마나 힘들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를 도함 때 이제 개표를 했을 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 쉬기조차 어려웠었는데. 마을에서 차를 타고 동쪽으로 10km만 가면 라오스와 중국의 접경 지역입니다. 제 바로 뒤편이 라오스 국경 검문소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중국 쪽 국경 검문소가 나옵니다. 탈북민들은 이 국경 검문소를 피해서 심야에 산길을 따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한성옥 씨도 바로 이 경로로 중국 땅을 벗어났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주민들 그리고 차량들이 출입국 수속을 밟고 국경을 넘나듭니다. 우리가 아는 국경의 긴장감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현지인들의 눈에 띄면 체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부터 그렇게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최대한 주의를 해야지. 한성옥 씨는 2009년 당시 6, 7명의 탈북민 일행과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수수밭은 몸을 숨긴 채 이동하긴 좋지만 얼음길을 훌쩍 넘는 높이 때문에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갈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중국 쪽엔 결국 산길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런 데도 있고 그러나 빽빽한 원시림과 기암 절벽에 가로막혀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대라고 하는데 전문 경비병들. 국경경비대 도와줄 수도 있지 않나요? 신고.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잡히신 분도 꽤 있었네요. 라오스에서는 종종 있어요. (4년) 전 가족과 함께 탈북한 20대 여성은 이 산속을 이동하다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나무잎이 엄청 크는데 이게 진짜 사람인 줄 알고 막 저기 사람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봤는데 나무잎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랑 엄마는 괜찮은데 자식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되니까 막 너희들도 먼저 가라고 하면서 그냥 좀 과정을 주면서 그러다가 그래서 막 같이 앉아서 울면서 라오스 북부의 최대 도시 루앙 남사. 밤늦은 저녁 식사 자리. 김 대표는 한성옥 씨를 처음 만났던 10년 전 그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탈북 이후 북한 당국과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중국의 한 도시에 숨어 살던 한 씨. 한 씨는 사실혼 관계인 조선족 출신 남편 김모 씨를 통해 김용하 대표에게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을 더 벌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다른 사람보다 기억이 조금 더 남는 게 한성옥이가 한경 남도 쪽, 함흥 쪽 여자기 때문에 그래 저도 또 함흥철도 안전부에 있었고 걔가 나를 만날 때 30대 초반인데 나는 40대로 봤다고. 이 손을 보니까 너무 험악하고. 한 씨 혼자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남편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도 야, 뭐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가서 당당하게 여권을 가지고 내가 찾아와서 얼마든지 데려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김 씨는 이날 생이별을 했던 한 씨 부부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행사를 해도 어디다. 그리고 남편하고 그때도 떨어지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라오스와 태국 두 나라의 국경인 메콩강. 두만강과 압록강에 이어 탈북민들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또 하나의 큰 강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강 건너가 태국 땅입니다. 저녁 시간이나 아침 새벽 시간에 이 작은 배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마지막 관문 여기 이 메콩강만 넘어서면 그 다음에 이 사람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는 완전 자유가 되는 그 마지막 경계선이 이 메콩강이 여기입니다. 한성옥 씨가 배를 타고 몰래 건넜던 그 길. 취재진은 국경 검문소를 거쳐 태국으로 갔습니다. 국경 지역이라 불법 이주자 등을 단속하는 이민국 경찰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선 탈북 도우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합니다. 현지 경찰을 찾아가 불법 입국에 대해 자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기 경찰서를 경찰서를 알려주세요. 아니면 이민국 이 경찰서를 가르쳐 주세요. 간단하게 종이 쪽지에다 써가지고 태국말로 중국 국경을 넘을 때부터는 다 써줍니다. 그리고 태국에 와서는 또 무조건 잡혀야 되니까 여기는 자수해서 이 조사를 받고 그래야만 이 이민국을 통해서 방콕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서 한국 대사관 취재진은 태국 현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매년 많은 이민자가 거쳐가는 지역이지만 탈북민 얘기가 나오자 답변을 피합니다. 이런 텔미 탈북에 이어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여일. 고 한성옥 씨는 그 30여일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과 절망, 가족과도 떨어진 고독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한성옥 씨는 꿈에도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에 살던 탈북민 어머니와 6살 배기 아들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탈북민 41살 한모 씨와 6살 배기 아들 김모 군이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보니까 나이키 같은 게 쓰러져 있대.
남자애는 방에 있고 여자는 거기서 죽어있는 거죠. 경찰은 이들에게 자살이나 타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여름이었던 지난 7월 31일 한국에 온 지 10년째인 한성옥 씨는 6살 난 아들 동진 군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탈북민 단체들은 한 씨 모자의 죽음이 잘못된 정책 탓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던 한 씨가 중국에 가서 이혼 증서를 떼오라는 공무원의 말에 낙담해 신청을 포기했고 결국 지난 5월 통장에 남은 마지막 예금인 3,858원을 인출한 뒤 끝내 굶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누우면 발을 겨우 뻗을 정도로 비좁은 방. 그러면 이거 좀 있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죽에 들어가는 간 속에 들어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만 들어가니까. 한성옥 씨보다 1년 늦게 한국에 온 탈북민 박 씨가 사는 곳입니다. 17년부터 18년 그때 이후로 계속 비었어요. 아니면 그 자리대로? 직장이 방랑하면서 고시원도 거의 고시원이 한 70%는 고시원에서 사는 것 같아요. 원룸에서도 좀 잠깐씩 살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4년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취업 후 경쟁 사회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이제 뭐 1년 넘기는 못하고 6개월, 3개월, 5차례 탈북 시도 등 역경을 견뎌냈기에 한국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사람이 생각하는 의지하고 또 역시적인 또 의지가 틀리고. 북한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부동산 사기도 당했습니다. 현재지 명도 4천만 원 대출은 한 3,700만 원 정도. 저는 그 집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신용불량화가 됐습니다. 사회를 너무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일 가까웠던 지인이 소개를 해주니까 좀 믿었던 나머지 그렇게 된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월 수입 70만 원 중 고시원 월세 23만 원을 내면 47만 원이 생활비 전부입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냥 강에 가서 떨어지려고 했는데 도중에 이제 약에 취해서 그냥 쓰러졌으니까 가다 보면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 약을 복용 안 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저 또 수영을 하니까
수행해서 나오면 올리고 되니까. 남한 사람들은 탈북민 대부분이 굶주림을 피해 탈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굶주리지 않고 자유까지 얻었다면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탈북자 100여 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잘못된 선입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거주 당시 하루 3끼 이상 식사를 했다는 응답률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평균 87.9%였습니다. 탈북자분들이 거의 매일 고기를 먹었다, 탈북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한 1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고기를 먹었다 하는 분들도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또 이제 매우 증가해서 결국은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최소 이제 고기를 어려움 없이 먹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대부분인 거죠. 북의 그런 배급 시스템은 거의 예전에는 다 공공 배급 시스템의 100% 에 따라서 식량이 공급이 됐겠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 공공 배급 시스템은 일부 남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장마당이라던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식품을 이제 구입을 하거나 또는 이제 텃밭, 본인 집에 있는 텃밭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난달 한 탈북민 선교 목사가 중국의 투먼에서 두만강 건너편인 북한의 남양 노동자고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작물을 수확 중인 농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확한 작물을 옮기기 위해 여전히 소 달구지가 쓰입니다. 수확한 작물을 한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의 모습도 보입니다. 가족 단위로 배추무 같은 것을 수확해서 달구지 싣고 가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아마 김장용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국경지대에서는 먹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행인들이 오가는 마을의 거리 양쪽에는 수확한 작물을 말리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가축 사육과 작물 재배, 매매 등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접경지역에만 해당된 것으로 유엔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북한 주민의 43%인 1,090만 명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의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했던 고민들이 남한 사람들의 예상과는 많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2012년 이후 응답률 1위를 차지한 고민거리는 돈벌이 걱정이었습니다. 전체 북한 주민들보다는 나은 분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나. 최근 들어 1년에 한 1,000명 정도씩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탈북하는 어떤 동기라는 거가 예전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배고픔을 피해서였다면 지금은 꼭 배고픔을 피해서 오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아이의 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 더 나은 삶의 질이라던가 다른 이유들. 한국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탈북을 했다는 박 씨. 그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했고, 북한에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 나라가 아니고, 천국이라고 말하기는 한성옥 씨 역시 돈을 벌기 위해 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2009년 가을 32살의 한 씨는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합니다. 당시 하나원 교회 담임 목사는 한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입소한 첫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본인한테 하나씩 나눠줬는데 이 자매가 이제 이 사진을 10년 가까이 간직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없었으면 아마 그 영정사진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사진을 찍은 날짜는 2009년 10월 25일. 의욕에 넘쳐 보입니다. 숨진 한 씨의 집안에서 발견된 몇 장 안 되는 사진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내면적인 강한 성격이었고 얌전하게 또 조용하게 자원교육 받고 신앙생활하고 미래를 아마 계획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한 씨는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원 동기였던 김모 씨는 당시 한 씨가 한국의 경쟁 체제에 빠르게 적응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여기 있죠. 아이고 많아. 여기 많아요. 자격증 취득한다고 나와서 학원 다니면서 운전면허 따고 제가 제빵 따고 그리고 그다음에 컴퓨터 학원을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도 찾으려고 했고. 하나원을 퇴소한 한 씨가 처음 취업한 곳은 카페였습니다. 저희 그 인사기록상에는 2010년 3월부터 해서 2011년 4월까지 이쪽 저희 생협에서 근무하셨던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규 직원은 아니시고 근로계약이 있는 기간제 직원입니다. 카페 운영업체는 한 씨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아는 직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한 씨와 친하게 지냈던 직원 한 명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해지셨나봐요. 본인이 더 막 얘기해주고 자기 어떻게 넘어왔다. 어디 중국 어디 가서 보따리 장사를 했다는 어디 그런 말도 있고. 이 직원은 한 씨의 사망 직후 쏟아져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도 한 씨가 아닌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 대부분이 한 씨를 소극적인 성격에 한국 사회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묘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봤어요. 그리고 안 찼어요. 걔는 모를 애가 아니에요. 알아요. 꿀팁해요. 서류 쓰고 이런 것도 다 사무실에서 뭐 하다는 것도 다 잘해서 잘 내고. 그렇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지 얘조차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았어요. 우리 담당 형사분들하고 내 담당 형사분하고 성호 담당 형사분하고 같이 우리 셋이서 커피 마시러 갔어요. 갔는데 그 안에 사람들한테는 북한 사람이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조심성이 있었던 거지요. 자기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까봐. 뭔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딱 갔는데 좀 경계하더라고요. 왜 왔냐는 식으로. 한성옥 씨가 걱정했던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없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틀리면 안 되지. 그게 자, 그럼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이번에 100점 맞은 애들이 2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채점하면서 취재진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해준 3명의 탈북 학생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12월 말쯤에 한국에 입국한 박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한 3년차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북한에서 꿈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수의사라는 직업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도전 중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양현희라고 합니다. 동물사육사를 지금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한 건 많이 없지만 지금부터 차곡차곡 열심히 준비하였고 좋은 동물사육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김문관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중국에서 살던 경험으로 중국어까지 할 수 있어서 앞으로 대학에서도 외교통상학과라는 학과에 지원해서 앞으로 거기 직업도 외국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은 한국의 사회생활에 어떻게 정착하고 있을까? 이걸 자기의 신분을 공개해야 되나? 아니면 안에 숨겨야 되나? 이미 대학에 진학한 선배님들 와서 대학에 가서 자기 신분을 공개할 필요가 있냐 없냐. 정치에서 고향 어디서 왔냐 이걸. 근데 어떤 분들은 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왜냐면 뭐 나중에 그러니까. 근데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숨기면 하나 숨기면 마지막까지 다 숨겨야 돼. 맞아요. 그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경쟁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절박한 고민거리입니다. 또 고생하신 적 생각은 뭐 탈북민들 뭐 처음에 한국 올 때 뭔가 북한에서 그런 우리는 목숨을 내려고 한국에 왔으니까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초시기에 엄청 많이 해요. 그 당시에는 내 목숨을 내고 뭐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국에 와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경쟁이지, 뭐 취업도 경쟁이지, 이런 뭔가 들어가기 위해서 무섭다고 해야 되나, 그 경쟁에. 그러니까 내가 될까, 그 상대가 될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재단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들이 응답한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와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2위와 3위였고 경제적 어려움은 4위에 그쳤습니다. 고 한성옥 씨 역시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생활 2년째인 2012년, 한 씨는 중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건너와서 중국에서 만난 남편들은 솔직히 내가 좋아서 만난 남편은 아니에요. 다 반대했어요. 데려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건 아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아버지인데 이런 생각으로 데리고 오고 그 의사들하고 연락 다 끊은 거예요. 한 씨는 남편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느라 모아둔 돈마저 다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2년) 봄 35살의 한 씨는 아들을 중국에 남겨둔 채 남편 김 씨와 경남 통영으로 떠납니다.
남편 김 씨는 이곳에서 조선소 일용직에 취업합니다. 그런데 뭐 솔직히 결혼비자로 오늘 남은 사람들 취직이 잘 안 돼요. 결혼비자로 온 사람들이 취직이 잘 안 돼요. 내거든요. 그냥 현장에 일용직으로 다니거든요. 2013년 5월 한 씨는 둘째 아들 동진이를 낳았습니다. 한 씨는 동진이의 출생 신고는 물론 양육수당도 신청해 매달 2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하신 기간 내에 뭐 양육수당 지원받다가 어린이집 가면 보육료 지원받다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청했기 때문에 받았죠. 한성옥 씨 가족은 바다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주택가의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외지인이 많은 동네라 탈북민 가족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전에 여기 조선소 일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지요. 조선소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 별로 없고 예.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동서 아니. 하지만 한 씨 가족은 곧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통영에 정착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조선 산업의 불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씨 가족에게도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요 근방에 있는 조선업체가 뭐 이제 하나는 완전히 이제 한 번씩 청산이 돼버렸고 또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일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도 운행은 안 하는 걸로. 남편 김 씨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 동진이가 뇌전증까지 앓고 있어서 한 씨 부부에겐 이 시기가 큰 위기였습니다. 먼저 적응한 사람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자리도 더 많이 있는 편이고 적응 속도도 더 빠른데 남성들은 그거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간극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불만, 적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자신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이제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폭발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공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였지만 한성옥 씨는 이때에도 중국에 두고 온 큰아들을 그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은 한 씨가 통영에 살았던 6년여 동안 무려 10차례나 중국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중국에 머물렀던 기간을 모두 합하면 2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는 청년 하나는 중국에다 딸을 두고 왔었는데 하나 어렸을 때 저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그 딸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미치도록 보고 싶다고.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피부로 동감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지난해 9월 한 씨는 갑자기 둘째 아들 동진이만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김 씨와 이혼을 한 것입니다. 통영이 아닌 서울 임대아파트로 돌아온 한 씨는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고 사람과의 만남을 피했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여기에 큰아들을 중국에 남겨둔 채 뇌전증을 앓는 둘째 아들과 단 둘이 한국에서 살아야 했던
한성옥 씨. 어떻게든 어려움을 딛고 잘 살고자 했던 한 씨에게는 시련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북한의 가족을 남겨놓으신 분들, 중국의 가족을 남겨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와서도 계속해서 북한과 중국과 한국의 삶이 동시에 이어지는 거죠. 지난달 취재진은 한 씨 모자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안치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수사권 너무 붙이고 있는 거예요. 붙이면 무슨 붙이는 이제 가족이 있으면 가족 불러가지고 뭐 장애 치우면 치우라고 하고 안 치우면 포기가 없어 한국에 피부치 하나 없는 한성옥 씨 모자의 시신은 결국 무연고로 처리됐습니다. 아들은 다르잖아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도 인수를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연으로 처리됐어요.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경찰의 발표에 탈북민 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탈북민들이 최초로 조직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강력한 사안이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전국적인 탈북자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하나된 탈북자 사회를 만들자. 그러려면 어떤 탈북자의 단일 조직이 필요하겠다. 정말 한성옥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하고 연기가 됐으면은 네트워크가 됐으면 안 죽습니다. 지금 3만 5천 명이지만 이게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돼가지고 한 사회에 비록 사회적 약자라고 하지만 소수 집단으로 세력화가 됐을 때 이 모집단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느냐, 긴장 관계로 가냐, 협력 관계로 가느냐가 우리 사회의 통합에도 중요하지만 장차 남북 통합에 우리 국민들의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진은 한 씨 모자의 사망을 둘러싼 당시 언론 보도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먼저 중국 이혼 증서 논란. 일부 언론은 공무원이 한 씨에게 중국의 이혼 증서를 떼오라고 요구해 한 씨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한 씨가 올해 초 한국에서 이혼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1월 15일이 이혼 확정일식으로 이제 우리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구청의 설명대로라면 중국에서 이혼 증명 서류를 떼올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한 씨가 두 차례나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신청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연말에 2번 대통령에 그러니까 그 당시엔 단순 업무 처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통장 계좌번호를 변경을 시켜달라. 아동수당. 그러면서도 복지 사각이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사무소나 또 뭐 이런 주변에 이분이 어렵더라. 진즉 빨리 알려줬으면 저희가 빨리 달려가서 조치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파트 관리 책임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면 답변을 통해 한 씨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에 연계를 해야 했지만 한 씨가 집에 없을 때가 많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연체 문제로 2차례 만났을 때에도 한 씨가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한 언론 보도는 한 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마지막 예금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한 씨가 지난 5월 13일 3,858원의 돈을 인출, 통장 잔액이 0원이 됐고 얼마 뒤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사기획창 취재진은 관할구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씨가 갖고 있던 예금 통장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모두 3개인데 예를 들어서 그 아동수당하고 양육수당 한꺼번에 그래도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마셨습니다. 혹시 다른 예금 통장에 잔액이 있었는지 경찰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여튼 뭐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몇만 원 수준인가요? 몇십만 원 수준인가요? 기자님, 후자 2번째. 몇십만 원 수준이요? 예. 그게 뭐 압류돼 있거나 그래서 인출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성옥 씨는 왜 이 돈을 인출에 사용하지 않은 걸까? 바로 갔더니 이 포리스 라인 딱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도 거기 와 있고 그래 나한테 자기 이 고향 사람이라고 나 좀 들어가 보게 해달라고 들어가 딱 보는 순간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자기가 막 이렇게 근무가에 이렇게 뛰어노는 거 이렇게 그런 걸 그려놨어요. 있는 거 다 뭐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는 자기는 굶으면서 예전에는 포기한다고 예전에는 인생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는 자기는 굶으면서 애는 먹였을 거예요. 뉴욕타임즈는 한 탈북민의 말을 빌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성옥 씨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죽었다. 한성옥 씨는 아이를 잘 키우며 평범한 대한민국 엄마로 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삶이 한 씨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얻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가정이 대부분 붕괴되어 있고 여기서 자기를 지탱해줄 그런 뭐 가족, 친척, 뭐 친구 이런 관계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멘토들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자주 서로 연락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힘을 얻고. 엄마가 죽었고 이런 소박한 삶은 숨진 한성옥 씨만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디션 후반부 옥순이 역에 지원한 송이를 만났다. 6.25 전쟁 당시 폴란드로 보내졌던 전쟁고와 1,500명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한국으로 온 거는 2014년에 왔습니다. 얼음 얼잖아요, 겨울에. 거기로 위로 도망가죠. 목숨을 걸었던 탈북을 영화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밝게 말했던 이송 씨. 순수함 있다면 지켜주세요. 나도 점점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는 거 똑같이 바라고 있고 결혼도 잘해야 돼요. 고문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매를 엄청 맞았어요. 그때 17살이었어요.
그녀 역시 탈북 직후 겪었던 고통들을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또 한 명의 한성옥이었습니다. 이질적이고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는 그녀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지만 해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 골고루 다 친하게 지내야 돼? 어떤 특별하게 더 잘 살고 싶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 뭔가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비중을 너무 크게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으로 사람이 사는데, 사람 같이 사는 것인데, 너무 야박하다고 해야 되나? 너가 몰라서 그래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바쁜데, 언제 그럴 수 있냐, 계속 일을 해요. 그럼 난 할 말이 없어요, 물론. 고 한성옥 씨와 동진이가 살았던 아름다운 남해의 통영 앞바다. 우리 같은 조선민족이라고, 조선 사람이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주고, 이런 면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나 시작에 불과한 거지요. 그 깊은 내막까지는 손 버쳐주지 못하고, 바다라니까 성옥이 같은 이런 일까지 생겼고. 엄마와 아들은 이 바다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행복감을 잠시라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된다. 나는 통일이라는 건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2, 제3의 한성옥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진정한 이웃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날은 언제나 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